하겠습니다.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4문제 중에서 지금 43번 문제도 쉬운 문제인데 일단 넘어가고 42번 문제 있죠. 자, (42번) 문제. 자, 부동산 투자 분석 방법 중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우리가 할인 현금 수지 부분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을 이죠. 그럼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거는 4가지밖에 없어요. 자, 순행가법,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 그리고 하나가 뭐 있어요? 그렇죠. 현가가 들어가죠. 평가 해수 기간법. 현재 가치 줄임말 현가가 안 들어가는 해수 기간법은 절대 아니다. 뭐 회계적 이익률법, 단순 해수 기간법, 자본 해수 기간법, 이거는 화폐 시간 가치 아니에요. 4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잘 반영하죠. 근데 계산이 몸이 어렵겠죠. 미래의 값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되니까 그럼 복잡하는 특징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순현재 가치, 이게 뭐냐, 순행가죠. 란 투자로부터 장래에 기대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 합계입니다. 요거를 현금 유입 합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현재 가치를 전환한 현가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수익이라고요. 그러면 요게 장래에 기대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는 우리가 무슨 이득과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부동산을 팔았을 때 자본 이득을 계산하는 지분 복귀액이 되겠죠. 매각했을 때. 그다음 매년 임대를 해서 발생하는 소득 이득이 있겠죠. 네? 소득 이득이 뭡니까? 순 영업 소득이 되겠죠. 요것을 유입액이라고요. 이 수익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가치로 돌린 거죠. 자,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 합계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 합계를 차감해줘. 그래서 순행가법은 뭐다? 순행가는 차감한다, 그죠? 그럼 차감하니까 기준은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럼 순행가는 또 그것이 차감한 값이니까 금액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금액이 0이 될 수도 있죠. 금액에서 금액을 뺐으니까 기준은 0이죠. 여기 1이라 말씀은 안 되죠. 자, 그럼 0보다 크면 투자하고 0보다 적으면 투자를 안 하겠죠. 자, 그러면 수익성 지수법이 있죠. 수익성 지수법은 뭐 한다고요? 나눈다 했죠. 나누니까 기준은 뭐가 되죠? 1이다 이렇게 하죠. 그럼 1보다 커야 투자하고 1보다 적으면 투자 안 하겠죠. 순행가가 0이면 수익수는 1이 되겠죠.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면 순행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이죠. 내부 수익률법은 뭐 하는 거죠? 이 꼴이죠. 유입현가와 유출현가를 같게 만드는 거죠. 그거 할인율을 구하라 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같게 만들면 순행가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라고 말하겠죠. 자, 요거를 할 때는 무엇을 유입액을 미래에 발생하는 유입액을 뭐로 계산해야 됩니까? 유입 현가로 이렇게 전환해야 되겠죠. 그럼 할인할 때는 1 플러스 R 할인율을 쓰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할인율에 대해서 순행가법과 수익성지법 뭐를 알아야 됩니까? 투자자가 바라는 요구 순위를 알아야 된다고요. 요구 순위를 사전에 알아야 순행가법을 할 수 있고 수익성지수법을 할 수 있다고요. 사전에 요구 순위를 모르면 순행가법이나 수익성지수법은 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요 R을 유입현가를 구하는 이 R이 내부 수익률법이면 그것은 요구 순위가 관계없다고요. 내부 순위는 부동산 자체의 수익률이라고요. 오케이? 그럼 요구 순위를 몰라도 관계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투자했을 때 뭐냐, 상호 배타적 투자다 하는 거하고, 네? 독립적 투자다.
독립적 투자다. 단일 투자다 이 말이죠. 되나요? 그러면 이 단일 투자다는 것은 투자를 하나에만 투자한 거죠. 하나에만 투자했을 때는 순행가의 결과와 수익성 지수의 결과는 같다 다르다. 순행가가 만약에 여기서 단일 투자의 순행가가 0보다 크게 나오면 수익성은 1보다 크게 나야 된다고요. 이 결과치는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근데 뭐 상호 배타적이다. 상호 배타적 투자라고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A도 B도 C도 여러 곳에 투자한 것이 상호 배타적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전체 투자의 결과가 순행가가 0보다 크더라도 수익성 지수는 뭐다? 1보다 클 수도 있지만 1보다 적을 수도 있다고요. 알겠어요? 독립적 투자인 단일 투자의 경우는 순행가나 수익성 지수의 결과가 같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상호 배타적 투자일 때는 뭐다? 네? 순행가가 여기 논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성 지수 1보다 큰 결과가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다고요. 알겠어요? 요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요. 이론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뭐로 나타낸 거고, 이거는 순행가는 금액으로 계산한 거고, 이거는 퍼센트고, 이것도 퍼센트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순행가법은 여러 곳에 투자했을 때 이 금액과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1억 중에서 여기에 3천만 원 투자하고 1억 중에서 여기 2천만 원 투자하고 여기서 1억 중에서 5천만 원 투자했잖아요. 그럼 전체 투자가 1억에 대한 결과잖아요. 그럼 순행가법은 금액으로 났으니까 가산법칙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익성 지수, 여기 수익성 지수, 이 수익성 가산을 하면 돼, 안 돼? 이건 가산법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우수한 방법이 뭐야? 순행가법이고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한다 했죠.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했고 2번도 했고, 자 3번 내부 수익률법이란 순현재 가치를 0으로 하거나 수익률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맞죠? 원래 정의는 내부 수익률법은 뭐와 무엇이 같다? 유입행가와 유출행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고요. 같게 만들다 보니까 순행가가 0이 되고 수익률이 1이 되게 만든다 이 말이야. 똑같은 정의가 나온다. 알겠죠? 자, 그 다음 4번은 요구 수익률이 작을수록 수익성 지수나 내부 수익률이 커진다 라고 했는데, 수익성 지수나 내부 수익률이 커진다. 자,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 뭐예요? 분모잖아요. 지금 분모. 이것이 지금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잖아요. 작아지면 이거를 할인했잖아요. 이것이 작아지면 유입행가가 뭡니까? 커지겠죠.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익성 지수는 뭡니까? 커지는 건 맞아. 수익성 지수는 커지는 건 맞다고요. 왜? 방금 순행가법과 수익성 지수는 할인율을 뭘 쓴다? 요구 수익률을 쓰는 건 맞다고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순행가법과 수익성 지수 요구 수익률을 모르면 이거 할 수 없다고요. 내부 수익률은 영향이 있어 없어?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관계 없다고요. 내부 수익률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커진다. 이것 때문에 틀린 거라고요. 요구 수익률은 순행가법과 수익성 지수에만 영향을 미치지 내부 수익률은 관계 없다고요. 관계 없다고요. 관계 없어. 아예 관계 없어요. 알겠어요? 내부 수익은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수익이고 요구 수익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할인율. 알겠죠? 관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내부 수익한테 관계가 없어 그냥.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뭘 묻고 있는 겁니까? 요구 수익률이 뭐와 관계 있는지를 묻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거 핵심은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 관계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을 하려면 요구 수익률을 몰라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순행가법과
수익성 지출하려면 사전에 요구 수를 모르면 안 된다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관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에 순행가법은 투자에 따른 부의 증가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설명했죠. 방금 가치가산법칙을 적용되기 때문에입니다. 자, 그런데 43분도 사실 우리가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것 유행 중에 하나고 요거 놓으면 사실은 엄청 쉬운 거야.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앞에 있는 현금 지출이 있죠. 현금 지출이 뜻하는 게 뭡니까? 유출행가죠. 유출행가죠. 사실 유출행가는 총투자액을 말한다. 총투자액이 아니라 했어요. 지분투자액만 말한다 했어요. 이게 유출행가야. 유출행가 곧 뭡니까? 무슨 성격이야? 비용이잖아. 비용. 그러면 이 비용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뒤에 유입이잖아. 유입. 이 유입액은 유입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입 평가로 전환을 시키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요 유입액에다가 나누기 뭐뭐 나눠주면 된다? 1 플러스 요거 순율이 할인율이 0.1이잖아요. 10%잖아요. 여기도 1.1 나누고 여기도 1.1 나누고 이게 1.1이죠. 여기도 1.1 나눠서 구하고 여기도 1.1 나눠서 구하고 여기도 1.1 나눠서 구하고 암산이 아니잖아. 계산기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것도 1.1 나누기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유입평가라고요. 그럼 이것이 구해지면 이것만 구해지면 이게 수익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것을 차감해야 되죠. 여기서 이걸 차감하는 게 아니라 수익에서 비용을 빼야 되겠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야 되겠죠. 그럼 빼면 뭐가 나와요? 순행가가 나오죠. 순행가 나오고 또 요것을 이거로 나누면 또 순서 바뀌고 요것도 요거로 나누면 착각하지 말고 이것을 이거로 나누면 옆에 수익성 지수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것은 여러 번 계산해야 되니까 복잡한 계산 구조를 안 준다고요. 뭔가 딱딱 떨어지게 준다고요. 그래 놓고 이거 구하면 돼. 그러면 이거 보기를 답하는 거는 이것만 딱 해결되면 아주 빠르게 풀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요. 자, 그 다음 제일 쉬운 문제 단순 회수기간법이죠. 자본 회수기간도 아니고 단순 회수기간입니다. 무슨 기간? 단순 회수기간법. 자, 단순 회수기간법은 내가 투자를 한 유출액을 몇 년에 걸쳐서 회수합니까? 라는 기간 분석이죠. 자, 그래서 44번 문제 보니까 자, 지금 A가 있죠. A는 얼마 투자했어요? 1,000원을 투자했어요. 자, 그럼 1,000원을 투자해가지고 1년, 2년 지나서 이것이 몇 년에 회수합니까? 4년째 딱 4년 걸려서 되죠. 그래가지고 이건 딱 약 4년 걸리죠. 자, B입니다. B는 얼마 투자했어? 1,000원을 투자했죠. 몇 년 걸렸어요? 3년 걸리죠. 3년 걸리고 C는 1,000원 투자해가지고 5년 걸리죠. D는 3년 걸리죠. 그 다음에 E는 2년 걸리죠. 그러면 투자 횟수로 본다면 가장 짧은 E가 가장 합리적이죠. 네.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단순 해소기간법에 의하면 유동성 위험에 있어서 투자한 E가 가장 자금이 빨리 회수하죠. 가장 우수한 방법이다. 맞죠? 자, 2번은 단순 해소기간법에 의하면 요구 회수기간이 3년이다. 회수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3년이라면 여기 3년 안에 들어오는 게 몇 년 있어요? 2년이 가장 되죠. 또 3년이 걸리는 건 B도 3년이고 D도 3년이죠. 이해됐나요? 그런데 그래서 3년이라면 뭡니까? A가 C가 채택될 수 없다? 없다. A는 몇 년 걸렸어요? 4년 걸리잖아요. 네? 그럼 C는 5년 걸리잖아요. 그럼 내가 목표를 준 해수기간은 늦게 발생하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B안과 D안은 B, 그 다음에 D는 똑같이 3년이죠. 근데 똑같이 3년인데 동일한 요구 수익률을 할인합니다. 요구 수익률 하는데 원가 해수 기간은 D안이 더 우울하다. 자, 둘 다 3년 걸렸어요. D는 뭐가 돼요? 틀렸잖아요. D는 처음에 얼마? 100, 400 갈수록 더 많아지는 방식이고, 그러면 뭡니까? B는 500이 먼저 초기에 돈이 빨리 들어왔죠. 똑같은 3년에 걸쳐 해소하지만 먼저 많이 들어오기 좋잖아. C가 D보다 우수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리는 알겠어요? 예. 4번은 연금 hen가 계수로 구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의 hen가는 C안이다. 우리가 연금 hen가 계수를 하려면 동일한 값이 매년 반복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C는 매년 얼마씩 200, 200, 200, 200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연금 hen가 계수를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5번은 해수 기간 이후죠. 해수 기간 이후의 수익성은 A안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A안은 뭡니까? 처음에는 뭐냐? 4년 걸리는데 4년이 지나고부터는 500, 600, 700 들어오죠. 해수기간 자금이 수익이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A가 가장 해수기간 이후에 수익이 가장 많이 들어온 방법이다. 말로 가지고. 자, 45번 문제 같은 거 나오면 틀리면 이거는 뭡니까?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네? 안 높아. 이거는 몇 번 났는데 자주 안 노는 거. 자주 안 노는 거. 그런데 노면 틀리면 손 올려, 손을. 어? 내가 왜 이럴까? 자, 45번. 자, 45번은 우리가 투자 분석이죠. 투자론이니까. 투자 분석할 때 뭐와 무엇을 비교하는 거죠. 그 위에 팁이 다 해놨죠. 순행가법은 뭘 가지고 한다? 0보다 크다, 적다를 가지고 하는 거죠. 0보다 커야 투자겠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1보다 크다 했죠. 근데 문제에서 또 뭡니까? 수익성 지수가 0보다 클 때 투자한다. 땡이요, 땡. 기준이 0이 없어, 수익성 지수는. 순행가는 1보다 클 때 투자한다. 뭔가 말이 그렇대 해. 그러면 아니라고요. 순행가법의 기준은 0이야. 수익성 나누셈이가 기준이 1이야. 그걸 또 문제에 바꿔서 내더라 말이야. 순행가는 0보다 크다 적다 해야 되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다 적다 해야 된다고요.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요구 수익률과 내부 수익률 비교하죠.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이다. 요구 수익률은 비용이고 내부 수익률 수익이라고요. 그럼 수익이 비용보다 커야 되잖아. 이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 가치, 그 말대로 그러면 투자 가치가 커야 되죠. 시장 가치 비교하는 거고. 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클수록 좋다 했지 아까?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해수 기간이 목표를 둔 해수 기간보다 짧아야 되죠.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죠? 자, 그러면 45번이 선택하기 투자안으로 선택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죠. 자, 1번은 투자비는 2억인데 순행가가 1억이죠. 순행가가 생겼다는 건 이익이 생겼죠. 투자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수익성 지수가 1.1이죠. 1보다 크죠. 투자하겠죠. 3번은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10%죠. 그럼 뒤에 있는 5%, 3%, 4% 이게 뭘 뜻해요? 요구 수익률 공식이죠.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한 것이 요구 수익률이죠. 그럼 요구 수익률 다 더하면 몇 프로 나와요? 12% 나오죠. 그럼 요구 수익률 비용성이 더 크죠. 그럼 투자를 채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4번은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죠. 5번은 목표는 15년 걸릴 것이다 했는데 실제는 10년 걸렸죠. 자금해소 빨리 했죠. 네, 요것입니다. 자, 이제 금융 갑니다. 금융.
자, 금융은 금융론도 적게는 4문제에서 한번 미쳐가지고 우리가 9문제까지 놓은 적이 있어요. 금융 파트만 가지고. 가끔 가다가 하는 어떤 특정 부분을 쓸데없이 많이 낼 때도 있다. 그래서 금융 파트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융은 몇 문제 정도 논다? 4문제에서 5문제. 알겠어요? 4문제에서 5문제 놓죠. 자, 그럼 금융에 오면은 앞에 항상 합해의 시간같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상식선으로 푸는 문제가 있죠. 그게 46번이죠. 상식을 가지고 금융기관은 대출자를 말하죠. 그럼 금융기관이 부동산 대출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죠. 그럼 위험을 줄이려면 기본적으로, 자, 생각해 보세요. 위험을 줄인다. 또 적어놨다. 또 적어놨다고요. 저게 오른쪽 상단부를 적어놨다. 자, 일단 우리가 융자 기간을 많이 해주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죠. 융자 기간을 짧게 할수록 위험을 줄이는 거죠. 융자 기간을 길게 하면 안 되죠. 자금을 많이 빌려주면 돼, 안 돼? 자금을 적게 빌려주러 좋죠. 자, 고정금리가 좋아요? 변동금리가 좋아요? 네? 고정금리, 변동금리 어느 거로 하는 게 좋아요? 변동금리로 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죠. 고정금리는 위험이 발생해도 조정을 못하니까 위험 증가를 못하는 방식이고, 변동금리는 조정 가능하니까 위험이 발생할 때 증가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 보세요. 오른쪽 상단 부분의 기억. 담보 인정 비율, 소득 대비 부채 감당 비율 있죠. LTV가 있고 DTI가 있죠. 요것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융자 가능이 많아진다고요. 융자가 많이 주면 좋아, 안 좋아? 위험이 커진다고요. 그럼 이 비율을 낮출수록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 오타 났네요. 융기 기간 했는데. 융자 기간을 짧게 할수록 뭐한다?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부채 감당률을 뭐보다 1을 초과, 부채 감당률 1보다 클수록 좋다고요. 부채 감당률이 뭐다? 1보다 큰 투자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금리 변동이 위험할 때는 무슨 금리? 고정금리 아니라 변동금리입니다. 만약에 그럼 고정금리 대출을 했다면, 고정금리 대출 상환 방식이 뭐가 있어요? 원금 균등이 있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 있고, 최정식이 있죠. 그래서 원금 횟수가 가장 빠른 방법을 써야 되죠. 원금 균등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위험을 줄이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자율 사업이 아까 고정 이자율을 하다가 변동률을 갈아타는 거죠. 사업. 자, 요까지가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고. 자, 그리고 거기에 밑에 핵심 팁에 체크해가지고 별도로 하나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변동금리가 된다. 그럼 변동금리는 위험을 대출자가 증가시키는 거죠. 근데 계속 변동되면서 금리가 계속 높아져. 지금 현재처럼.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사처럼 금리가 계속 높아져. 그래서 우리가 대출자와 차입자 간의 변동금리 대출 약정을 하더라도 되나요? 일정 비율을 높이지 마라. 그게 뭐냐? 금리 상한 변동금리라고요. 금리 상한 변동금리 방식을 대출이라고요. 그럼 이거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네? 차입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 금리 상한 변동금리 대출을 약정한다고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47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금융하면은 뭡니까? 자금 조달이죠. 그럼 자금 조달 방식을 누구한테 자금을 조달했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소유권을, 우리 회사에 소유권을 주면서 자금을 조달한 것은 지분금융이고, 되나요? 그 투자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지 않고 돈을 빌려오면 그게 부채금융이라 했죠. 되나요? 부채금융, 지분금융 가장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부채금융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융자죠. 융자 개념이 저당이죠. 융자 놓고 저당 놓으면 무조건 부채금융이죠. 부채금융이죠. 되나요? 네. 그 다음에 신탁. 뭐라 한다고요? 신탁. 그 다음에 어음. 이 놓으면 무조건 부채금융이라고요. 우리 지분금융보다 부채금융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A, B, S가 있죠. 그 다음에 M, B, S가 있죠. 됐나요? 이것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 마지막에 PF, 프로젝터 파이낸싱. 이것이 부채금융이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지분금융은 하면은, 지분금융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아, 여기서 한 개 더. 사채란 말이 들어가죠. 사채. 요거는 뭡니까? 주식이죠. 이거는 뭐냐? 공모한다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펀드죠. 펀드. 주식, 공모, 펀드가 지분금융이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디게이터가 있고 조인트 벤처가 있죠.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리처죠. 있죠. 리처, 부동산 투자 회사. 되나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걸 메자닌 금융이라 하죠. 메자닌 금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두 개만 알아라 했어요. 네? 신주, 인수, 건부, 사채. 이게 사채지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부채금융이 주식을 갈아탈 수 있다. 이 말이죠. 전환, 사채. 그래도 이것도 사채, 부채금융인데 전환한다. 이 둘 다 주식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 사채. 됐나요? 무슨 금융? 메자닌 금융.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원래 잘 안 노는데 답을 찾기는 너무 쉬웠어요. 근데 기출문제 쓸데없는 게 한 개 들어왔어요. 메자닌 금융에 부순위 대출 한 개 들어요. 부순위 대출. 알겠어요? 부순위 대출. 그 외에도 상한 우선주. 상한 우선주는 아직 안 났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메자닌 금융은 이 두 개만 알아놔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부채 금융을 물었으니까 기억은 뭡니까? A, B, S 들어갔죠. 자산이라고 해서 지분금융이 아니고 A, B, S 들어갔죠. 무슨 금융? 부채금융이죠. 자, 이연에 담보부 MBB 들어갔죠. MBB는 MBS 중에 하나죠. 부채금융. 주택 상한 사채 들어갔죠. 사채 들어갔죠. 부채금융. 자, 그 다음 리얼은 펀드죠. 펀드는 무슨 금융? 지분금융. 신디게이트 조인트 벤처 지분금융. 투자회사 지분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까지가 말하죠. 밑에 적어놨죠. 밑에 핵심 팁 적어놨잖아요. 밑에 핵심 팁에 적어놨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리니까 우리가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그리고 이자 방식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다. 그죠? 네, 고정금리는 조정 못하죠. 조정 못한다. 그럼 위험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 변동금리는 조정 가능하죠. 그럼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 방식에서 이자를 할 때는 약정이죠. 약정 금리가 있죠. 다른 말로 이거를 계약금리라 하기도 하고 명목금리라 하죠. 그래서 이 금리는 뭐다? 실질 이자율이 있죠. 그 실질 이자율은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요구수익이라고 해요. 금융기관의 최소한의 수익률을 내는 것을 실질 이자율이고, 그럼 금융기관이 돈을 빌릴 때 위험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위험 부담을 뭡니까? 예상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를 반영하는 거죠. 여기 고정금리 일반 이자 계산. 자, 변동금리 공식. 자, 변동금리죠. 변동금리는 일반적으로 뭐와 무엇이 적용된다? 그렇죠. 기준금리죠.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로 구성되어 있죠. 자, 여기서 조정되는 것은 어떤 것이 조정됩니까? 기준금리가 조정되는 거예요. 가상금리는 불변이에요. 기준금리가 조정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3개월, 6개월 줍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6개월 주기로 하는 호피스 금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6개월 주기로 조정하는 호피스 금리를 한다고요. 자, 그럼 고정금리 하면은 이제 뭡니까?
이자가 고정돼 있어요. 그럼 고정돼 있다.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고 금리가 하락할 수 있죠. 어디가 더 중요하다? 하락시 더 중요하죠. 금리가 상승할 때 고정금리입니다. 10% 고정금리입니다. 금리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대출자는 유리불리, 불리하고 차입자는 유리하죠. 되나요? 그럼 금리가 하락했어요. 그럼 대출자는 유리, 차입자는 불리. 그러면 금리 하락기에 차입자가 불리하니까 뭐한다? 갈아타자. 조기 상한이 발생한다고요. 금리 하락기에 조기 상한이 발생한다? 금리 상승기에 조기 상한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금리 하락기에 조기 상한이 발생한다. 그러면 금리 조기 상한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계약 시점에 뭘 합니까? 만기 전 변제 수수료를 건다. 조기 상한 수수료를 부담시킨다고요. 조기 상한 수수료를. 자, 그다음에 고정금리 방식을 하면 고정금리 방식의 상한 방법이 있죠. 상한 방법. 자, 뭐가 있어요? 원금 균등. 자, 원금 균등 상한 방식이죠. 그럼 항상 1번 뭐를 한다? 항상 순서가 원금을 1번으로 두라 말이에요. 원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 더하는 이자 개념이죠. 세 번째가 원리금이라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원금 균등은 매해 원금이 일정하다 말이죠. 그러면 이자는 항상 매년 원금 융자잔액에 이자를 곱한다고요. 그러면 이자는 체감한다. 되나요? 그럼 이자가 체감하는 만큼 원리금도 체감한다고요. 이게 원금 균등 방식이라고요. 다시 원금 균등 방식의 이론은 매해 원금이 일정합니다. 근데 이자는 감소할 거라고요. 그러면 요 두 개 합이 이거니까 원리금도 감소하는데 그 원리금 감소가 이자 감소분만큼 원리금도 감소한다고요. 매해. 이게 일정하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요 계산은 아주 쉬운 공식이죠. 이 계산은 아주 쉽죠. 뭡니까? 빌린 돈이죠. 융자 금액을 뭐가 상한 기간으로 나눠내버리면 끝이죠. 그럼 이자는 빼고.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이죠. 그럼 원리금 균등 방식은 자, 여기서 출발되죠. 원리금이 뭐다? 일정하다. 이 말이죠. 그럼 원리금은 이자가 부분돼야 되겠죠. 그럼 이자는 어느 방식은 체감하죠. 이자 체감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3번 원금이 결정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자가 감소하죠. 그럼 이거는 같아야 되잖아요. 매해. 그리고 이자 감소에 비례하여서 이거는 비례하여서 그죠? 이거는 원금 균등은 이자 감소만큼 원리금도 감소한다고요. 이게 감소만큼 원리금도 감소하고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 매기 같아야 되죠. 이게 균등해. 그럼 매기 균등하려면 이자가 매년 감소하죠. 이 감소하는 비율만큼 원금은 뭐야? 높아진다고. 이거는 이자가 감소한 비율만큼 원리금도 감소하고 이거는 이자가 감소한 만큼 원금은 올라간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최정식 있죠. 다른 말로 최정식은 점정식은 거치를 두고 있죠. 거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불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럼 이 최정식 방식은 누구한테 유리하다? 소득이 증가하는 젊은 층에 유리하고, 젊은 층에 유리한 방식이라 했죠. 네. 그래서 내가 대출자가 원금 균등 방식, 차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원금 균등 방식으로 아니면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최정식 방식으로 대출 받는다고 가정을 둘 때 알겠어요? 최정식 대출을 받는다면 다른 대출보다 기간을 길게 할 거예요? 짧게 할 거예요? 짧게 하는 것이 좋죠. 짧게. 지금 초기에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 이자가 핵부탕이 들어가잖아. 그럼 짧게 해야 된다고. 빨리 갚아야 된다고. 되나요? 그리고 원금 균등은
전체 상환 기간을 몇 분의 몇이 지나도 2분의 1이 지난 시점에 반을 상환할 수 있죠. 원금 회수가 가장 빠른 방식이죠. 원금 회수가 빠르다는 것은 융자 잔고 빨리 줄죠. 위험 부담이 가장 적죠. 자, 다시 뭐 정리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 그래서 48번 문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나 변동금리의 인상 요인이에요. 인상 요인. 자, 무슨 요인? 인상. 인상이라는 건 위험 부담이 커지다 이 말이죠. 그럼 기억은 대출 기간을 실질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실질제로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하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것도 높아지겠지. 상승하겠지. 금리가. 이해됐나요? 자, 니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됩니다. 인플레이 예상되니까 인플레이는 위험 부담이죠. 위험이 커질수록 금리가 높아지겠지. 실질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자도 높아지겠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위험 부담이 크니까 높아지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 변동금리에서 코픽스가 하락합니다. 그럼 코픽스는 기준금리죠. 기준금리가 떨어진다 했어요. 그럼 이자는 떨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낮아진다는 말이야. 그럼 금리가 낮아지겠지.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사업 차입자의 대부 비율이 하락합니다. 대부 비율이 뭐 하락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줄어들죠. 위험 부담이 줄어드니까 금리가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기업과 니은입니다. 49번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고정금리에서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율보다 실제 인플레율이 높죠. 그러면 자, 예상 금리 여기 3%고요. 여기 2% 잡았는데요. 요것을 뭡니까? 3% 됐죠. 위험이 1% 증가됐죠. 그럼 고정금리죠. 고정금리 요거를 조정할 수 있어 없어요? 조정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안 해도 머릿속에 고정금리는 예? 금리를 조정할 수 없다고요. 그럼 위험이 커진 만큼 누가 손해야? 대출 기간이 손해라고.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게 실질 금리가 2% 떨어지죠. 자, 그래서 대출자는 뭐 한다? 손실을 본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고정금리 대출에서 약정금리보다 시장금리가 상승했죠. 금리가 상승했어요. 그럼 대출자는 불리하죠. 차입자는 유리하죠. 자, 그러면 대출자는 이득을 본다. 틀렸잖아요. 손실, 불리 됐나요? 수익이 악화된다라고 해요.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 고정금리 대출에서 약정금리보다 시장금리 낮죠. 그럼 시장금리 낮으면 차입자가 불리하죠. 그럼 조기 상환하겠죠. 조기 상환 요인이 발생한다. 원인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인플레가 예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인플레가 예상된다는 건 위험이 커졌죠. 그럼 대출자는 고정금리보다 무슨 금리로? 변동금리로 대출하는 것이 금리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자, 5번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 주택 저당 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주택보다 금리가 높다. 이 말이 알겠죠? 고정금리는 한번 약정하면 위험이 발생하더 증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금리는 한번 결정하면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약정 이자가 변동금리보다 높게 책정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럼 변동금리 우리가 변동금리는 조정 주기가 있다 했죠. 변동금리는 조정 주기가 있다 했죠. 그럼 대출자는 조정 주기를 길게 하는 것이 좋다, 짧게 하는 게 좋다. 짧게 위험을 빨리빨리 증가시키고 싶고, 차입자는 조정 주기를 길게 할수록 유리하다. 변동금리에서 조정 주기를 물을 때 대출자는 조정 주기를 짧게 할수록 유리하고, 차입자 입장에는 길게 할수록 유리하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50번 주택 저당 대출 상환 방식에서 다음 설명 중 만족하는 방식. 자, 답을 내보세요. 여러분 답 찾아보세요. 방금 설명했으니까.
이제 설명 필요 없죠. 원금 균등이죠. 다 찾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50-1입니다. 50-1. 주택 저당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1번 최정 상환 방식은 가까운 장래에 명예퇴직이 예상되는 자가 이용하면 불리할 수 있죠. 맞죠? 젊은 소득에 있고 신혼부부들에게 유리하다 했죠. 소득이 증가하는데 퇴직자 아니다. 그래 불리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자 감소만큼 이자가 감소한다. 그죠? 그 감소만큼 뭐다? 원리금도 감소한다. 이자가 감소한 만큼 원리금도 감소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기간이 경과할수록 매기 이자 지급액이 줄어드는 만큼 원금 상환액은 늘어난다. 원금 균등은 이자가 감소한 만큼 원리금도 감소하고 됐나요? 원리금 균등은 이자가 감소하는 만큼 뭐한다? 원금이 늘어난다. 증가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4번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보다 원리금 방식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 상환액이 더 적다. 네? 주어를 잘 보세요. 주어를 원금 균등보다 원리금 균등 방식이 잔액이 상환액이 더 작습니까? 상환액에는 지금 남은 것을 갚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많이 남는 거는 원금보다 원리금이 더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오케이? 예,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5번 최종 상환 방식보다 원리금 상환 방식은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이 더 크다. 이 말이 뭘 말할까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 뭐냐? 뭘 말할까요? 원리금을 말한 거예요. 원리금.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뭘 계산한 겁니까? 원리금 계산이래. 원리금. 그리고 원리금을 묻는 거래. 원리금. 최정식이 뭐보다? 원리금 균등보다 원리금이 더 크다고요. 되나요? 자, 우리가 몇 가지 볼 때 초기, 첫 해의 이자 부담은 첫 해 이자는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액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동일한 겁니다. 이자는 동일하고요. 융자 잔액이 같기 때문에요. 갚은 돈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첫 해 원리금 상환액은 어느 게 더 커요? 원금이 커요. 알겠어요? 첫 해로 묻지만 이걸 이자를 묻는 건지 원리금을 묻는 건지 답이 달라요. 이자는 똑같아요. 근데 원리금은 원금이 더 커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51번 대출 조건에서 몇 차 연도 물었어요? 5차 연도. 5차 연도에 지불할 원리금 물었죠? 5차 원리금입니다. 사실 이 문제도 계산 문제 중에서 아주 쉬운 계산 문제라고요. 알겠어요? 자, 지금 밑에 우리가 무슨 방식을 썼어요? 원금 균등 방식을 썼죠. 원금 균등하면 첫 번째 뭐냐? 원금 균등을 먼저 구한다. 원금 균등을 구하니까 빌린 돈이 있죠. 2억을 빌렸죠. 그럼 2억을 몇 년 나눕니까? 이 상환기간 20년이죠. 그러면 20년이니까 얼마 납니까? 1,000만 원. 자, 이거는 매년 똑같잖아요. 그럼 두 번째 이자를 산출해야 되겠죠. 이자를 할 때는 융자장고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럼 융자 잔액은 첫 번째 얼마예요? 융자가 2억이죠. 그럼 이때까지 돈을 갚았죠. 원리금을 갚았죠. 원금을 갚았죠. 그럼 우리가 몇 회분을 물었어요? 5회분을 물었어. 5회분을 계산하면 안 돼. 그러면 5회분을 물었으니까 4회까지 지급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곱하기 4. 그럼 4천만 원 갚았죠? 그럼 4천만 원 갚으면 1억 6천이죠? 여기다가 이자율 몇 프로? 10%. 1600이죠. 지금 이거를 물은 게 아니라 원리금을 물었죠. 대부분 요거를 많이 묻습니다.
되나요? 5차 연도의 이자는 얼마입니까? 하면은 1,600만 원. 오케이? 근데 지금 뭐냐? 원력을 물었죠. 그럼 원금이고 이자죠. 두 개 더 하니까 2,600이죠. 2,600. 답은 4번이죠. 자, 51-1. 자, 51-1. 자, 아래를 활용해서 뭐냐? 원리금 균등 방식이죠. 몇 차 연도? 2차 연도. 이제 원리금 놓으면 짜증나는 거야. 네? 근데 원리금 균등을 물을 때는요. 자, 원리금 균등을 물을 때는 1번 먼저 원리금을 먼저 산출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이자를 계산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여기서 이것을 빼서 뭐냐? 원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금이 얼마냐를 대부분 묻고, 알겠어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이자가 얼마냐를 대부분 묻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론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무슨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원리금 구하는 저당상수를 이용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죠. 되나요? 자, 그러면서 요 원리금을 구하니까 얼마 되었나요? 100만 원 돼 있죠? 100만 원 있잖아요. 여기다 뭘 곱한다? 저당상수 10년에 대해서 10%에 12% 돼 있죠? 12%입니다. 그럼 12만 원이죠? 이게 원리금이죠. 12만 원.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몇 차 연도를 구해서 했어요? 2차 연도. 그러면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서 융자 잔고를 구해야 되죠. 그럼 융자 잔고를 구하려면 자, 첫 해가 융자 잔고는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야. 그럼 100만 원인데 1회 때 이게 짜증난다고요. 1회 때 요 12만 원 속에 1회 때는 얼마가 됩니까? 1회 때는 10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10%인 10만 원이 됐죠. 이게 이자죠, 이자. 그럼 원금리에서 이자 빼면은 이게 원금 상환이 얼마 나와요? 2만 원이야. 되나요? 그러면 1회 때 원금 상환분이 2만 원을 차감한단 말이야. 그럼 차감하니까 지금 2회 때 융자 잔고는 98만 원이라고. 곱하기 10%인 얼마? 9만 8천 원이라고. 되나요? 9만 8천 원. 그리고 원금은 12만 원에서 9만 8천 원 빼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얼마 논다? 2만 2천 원. 정답은 1번입니다. 예? 22만 원 논다고요? 네. 22만 원 아니고 2만 2천 원. 지금 원금 물었죠? 요게 원리금이고 이게 원리금이야. 원리금이 12만 원이니까 20만 원 올 수가 없어. 12만 원에서 9만 8천 원 빼. 이자를. 요 차이가 원금이라고. 2만 2천 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2번. 자,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1차 저당 시장이 있고 2차 저당 시장이 있죠. 무슨 시장이라고요? 1차 저당이 있고 2차 저당 시장이 있죠. 자, 그러면 1차 저당 시장에는 누가 존재하는 시장이다? 돈을 빌려 쓰는 사용자, 즉 차입자죠. 그 다음 금융기관이 존재하죠. 그러면 사용자는 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죠. 이 담보가 저당이죠. 담보 제공한 것이 저당이죠. 저당권. 그럼 돈을 빌려줬죠. 담보로 제공한 돈 빌려줬고 자금을 조달하고 돈 받죠. 그럼 뭘 받는다? 원금과 이자를 받는 거죠. 이게 원리금 수취권이죠. 이게 원리금 수취권이고 이것이 담보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저당권이죠. 그래서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은 원래 누가 가지고 있었다? 1차 금융기관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요 1차 저당시장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무슨 시장입니까? 대출 시장이죠. 대출 시장이죠. 이 시장은 1차 저당 시장은 대출 시장이라고. 대출 시장. 유동화 시장이 아니라고. 여기는 대출 시장이라고요. 됐나요? 그럼 이거는 여기서 발생한 돈을 빌려주고 발생한 저당 수익률이 있겠죠. 저당 수익률. 그럼 요거는 금융기관 입장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은 수익 성격이죠. 자, 그러면 금융기관이 자금이 고갈되니까 금융기관 자금이 고갈되니까 어디에 넘어갔어요? 2차 저당 시장에 왔죠. 그럼 이거는 대출 시장이 아니고 되나요? MBS를 발행 시장이죠. 발행 시장이다. 그럼 발행 시장이라는 것은 자금을 뭐한다? 공급 시장이라고요. 무슨 시장? 공급 시장이라고. 공급 시장. 그럼 여기서 MBS를 발행하는 시장이다.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고 이거는 대출해 주는 시장이라고요. 그럼 여기 공급 시장에 누가 존재한다? MBS를 발행하는 발행자가 있겠죠. 그럼 발행자는 기본적으로 누가 된다? 이 업무를 되는 우리나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특수목적회사 SPC 회사도 있고 1차 금융기관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발행자가 발행자하고 누가 관계다? 자금을 빌려주는 투자자 관계라 가지고 있는 것이 2차 저당시장이라는 거예요. 되나요? 그럼 원래 이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이 금융기관이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누구한테 넘겼어요? 한국주택금융에 넘겨줬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이 두 개에 대해서 이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이 MBS를 어떻게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누구한테 가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M, P, T 이체 정권이라면 요 두 개의 권한이 누구한테 간다? 전부 다 투자자가 모두 가진다. 그래서 모든 위험이 투자자가 가진다. 되나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모든 것이 투자자가 아니고 투자자가 위험이 크죠? 그럼 수익이 높아요, 높아요? 수익이 가장 높은 불행이란 말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MBB는 단지 이거를 그냥 너 가지고 있어. 담보라고 담보로 조건을 한다고요. 그럼 이거는 누가? 발행자가 그대로 가지고 투자자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모두가 발행자가 모두 가지는 거다. 라고 있고 그 다음에 MPTB와 CMO 형태는 혼합형이다. 그럼 앞에 먼저 발행은 저발이고 원투다 말이야. 저당권은 앞에 발행자가 가지고 되나요?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가진다고요. 저발 원투. 됐나요? 저발 원투. 자, 여기는 초과 담보가 필요해야 하는데요. 초과 담보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홀 방어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홀 방어도 존재하죠. 여기는 초과 담보 홀 방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52번은 요 유동화 제도에 대한 기본 내용을 묻고 있다 이 말이야. 자, 1번 넘어가고 2번. 2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요? 2번 보기가 틀렸다고요. 그리고 유동 주택 저당 대출 시장이 아니라고요. 대출 시장이 아니라 공급 시장에서 어디 시장이에요? 공급 시장 또는 유동화 시장에서 이래야 된다고요. 대출은 1차 저당 시장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 저당 채권을 유동화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어디에서? 대출 시장이 아니라 공급 시장, 유동화 시장에서 유동화 시장. 알겠어요? 예. 자, 나머지 넘어가고 그다음 이제 53번은 틀린 건 있죠. 자, 1번은 이체 정권이죠. 그럼 이 권한을 모두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투자자 되죠. 자, 2번은 MPTB죠. 혼합회니까 뭡니까? 저발 원투죠. 그러면 원투 하니까 원투 원리금 수익을 가니까 조기 상환 위험이 부담하죠. 그래서 투자자는 대출금을 조기 상환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게 되죠. 원투니까. 원조라 했죠. 원조. 예. 자, 3번은 MBB죠. MBB 발행자는
저당 채권 집합 소유권을 갖죠. 자, 그다음 4번은 MBB죠. 발행자는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한다. 조기 상환 MBB는 모두 발행자가 가지잖아요. 발행자가 모든 걸 가지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 조기 위험 모두 가진다고요. 그럼 위험이 따르니까 투자자에게 초과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고요. 자, 5번은 다계층 채권이란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투자자에게 증가하는, 요거 틀렸죠? 저 발이라 있어요. 발행자에게 저당권이 있지, 투자자에게는 원리금 수취권 줍니다. 그리고 만기와 이자율이 다양한 채권을 말하는 거는 맞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다음에 미쳐버려. 예.